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지난주까지 토지공법,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까지 진도가 진행이 됐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240페이지 건축법 진도를 준비를 하시면 돼요. 네, 자, 240페이지 펼쳐 두시고 앞을 잠깐 봅니다. 자, 부동산 공법은 건물 공법하고 그리고 토지 공법으로 과목이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자, 부동산 공법. 자,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죠. 토지하고 건물을 부동산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부동산 공법은 토지 공법입니다. 네, 토지에 관한 공법에 해당하는 법률 몇 개였죠? 4개. 4개를 지금까지 저희들은 학습을 했죠. 토지 관련 법률을 4개 했고요. 4개 중에서 이제 농지법을 남겨놓고 다 공부한 거죠. 네,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여기까지 진도가 마무리됐고요. 아마 농지법은 1월 달에 기본 이론에 가서 농지법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종강을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건물공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에 해당하는 법률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네, 2개 이렇게 해서 토지와 건축물에 관련된 법률 6개로 이제 과목이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법률은 이 건물공법에 해당하는 법률, 그 중에 기본이 되는 법이 건축법이에요. 네, 건축법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건축법에서는 그 건축물의 용도별로 종류가 29가지로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로 구분이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주택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주택법 이렇게 해서 건물공법은 2개가 있죠. 그 건물공법의 기본이 되는 법, 건축법까지 아마 오늘 그 입문과정에서 건축법까지 진도를 다루게 될 거예요. 네. 자, 건축법은 주택법하고 모두 7문제씩 출제되죠. 7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지난해 2018년도 시험은, 아직까지는 지난해는 아니죠. 2018년도 시험에서, 건축과 주택법이 아주 매우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수험생들이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3문제 내지 4문제 정도에 불과하였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건축법 2문제하고 주택법 2문제를 아예 수험생들이 접근을 할 수 없는 작정하고 만든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2018년도 시험에 실패하신 분들, 공법 때문에 실패하신 분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본래 어려운 과목이죠. 그리고 난이도 조절을 이제 공법,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대폭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본적인 문제, 3문제씩은 꼭 맞춰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덤으로 1문제 내지 2문제를 더 맞추는 방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즉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뭐 2문제씩만 버렸다면은 나머지에 집중했다면 오히려 시간도 벌고 어차피 만점을 받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마음은 좀 쉽게 이렇게 좀 접근이 가능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래요. 자, 아무튼, 자, 건축법 오늘 진도를 준비하게 될 텐데, 건축법의 용어 정의 위주로 진도를 하게 됩니다. 용어 정의에 관련된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건축법 적용 범위예요. 자, 건축법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그 적용 범위를 3가지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예를 들면, 자, 건축법이 어디에 적용될까요? 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건축법 적용 대상물을 공부하게 됩니다. 건축법은 어떤 대상물에 적용될까? 예를 들면 뭐 대지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공작물 등에 대해서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또 건축법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적용될까? 그러니까 건축주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될까라고 하는 거, 여기에 포인트를 많이 맞추게 될 거예요. 아마 포커스를. 건축법은 건축주가 건축 행위를 한다든지, 그리고 건축물을 크게 대수선한다든지, 아니면 용도 변경했을 때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위주해서 오늘 강의를 풀어가게 될 거예요. 제일 먼저 240페이지 보시면은 용어 정의를 보십시오. 용어 정의에서 나중에 이제 그 건축 절차에서 별도로 학습하게 될 내용이라든지 출제 가능성이 낮은 것은 나중에 진행하는 기본 이론 과정에서 설명이 있게 될 거고요. 오늘 입문 과정에서는 중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 그리고 앞으로 건축법을 기본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용어 위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지하층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네, 240페이지 지하층 찾으셨나요? 네, 지하층은
단독 출제도 잘 하고 알고 있어야 될 네, 용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지하청 설명을 먼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게요. 자, 지하청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은 여러분 교재, 자, 법조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게요. 자, 교재 같이 봅니다. 자, 지하층이란, 자,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이죠.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죠. 층 높이 동그라미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조문만 외워서는 아직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앞에 봐주시고요. 네. 자, 지하층은 이거예요. 일단은 건축법상 지하층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바닥면 잠깐 봐주실래요? 자, 여기 건축물의 바닥면입니다. 바닥면이고, 자, 이 부분이 지표면이에요. 지표면이라고 가정하고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네, 천정 부분입니다. 천정 부분이다. 그렇게 합시다. 네. 자, 그러면 2층 지하층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있죠. 지하층이 되기 위한 요건을 아시기 위해서 일단 두 가지에 대한 용어가 전제가 돼야 지하층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용어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자, 여기 자, 건축물의 바닥 구조체 윗면이죠. 건축물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이것을 자, 층고라고 합니다. 층고, 층 높이가 되는 거죠. 층의 높이가 돼요. 층고라고 합니다. 층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학원이 6층이죠. 6층인데 이 6층의 층 높이, 층고는 6층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몇 층까지죠? 저 위에 7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를 이 6층의 층고로 하게 돼요. 다시 합니다.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층고라고 합니다. 층 높이라고 그래요. 층 높이. 아셨죠? 네. 그리고 다시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보통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를 무엇이라고 그러죠? 천정이라고 하잖아. 천정. 지금 형광등이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것이 천정이잖아. 이 천정이라는 말을 건축에서는 쓰지를 않아요. 네, 천정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반자라고 합니다. 반자라고 해요. 반자. 그러니까 건축에서는 천정이라는 법상 개념 자체가 없어요. 없고 천정을 무엇이라고 하죠? 반자라고 합니다. 반자. 그래서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정, 반자라고 했죠? 여기까지 높이, 이것을 반자 높이라고 합니다. 반자 높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지하층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층고하고 반자 높이를 구별하셔야 돼요. 문제 되겠습니다. 자,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층고라 그래요. 층고. 그 다음에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정까지 높이를 무엇이라고 하죠? 반자 높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자, 2층이 지하층이 되려면 잘 보세요. 지하층이 되기 위해서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높이죠. 여기까지 높이죠. 여기까지 평균 높이입니다. 자, 이것을 스몰 h라고 할 거예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 스몰 h죠. 이 스몰 h가 해당 반자 높이 2분의 1 이상이 되야 됩니까? 층고의 2분의 1 이상이 되야 됩니까? 층고,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야 되는 거죠. 적어보겠습니다. 자, 지하층은, 자,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 여기서 무엇이죠? 스몰 h. 이 스몰 h가 2분의 1 하고 2분의 1보다 이제 2분의 1 이상이니까 2분의 1가 같거나 커야 될 거 아니에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무슨 높이 2분의 1이죠? 반자 높이입니까? 층고입니까? 층고, 층 높이. 이 층 높이를 핀 이상, 라지 h라고 하면은 라지 h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층고, 자,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 층고가 10m예요. 10m면은 자,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 스몰 h는 얼마 이상이 나와야 되죠? 5m 이상이면은, 즉,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그 층을 무슨 층이라고 합니까? 지하층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이면 진짜 자세하게 설명드린 거거든요. 반자 높이, 층고, 그리고 지하층 높이 세 가지 용어를 여기서 정의를 한 거죠.
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독으로 출제도 자주 합니다. 그 다음 내려옵니다. 내려오셔가지고, 자, 거실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거실. 지하층은 별표하시고, 거실은 밑줄을 긋습니다. 네, 밑줄을 긋시고, 자, 건축법상 거실이라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없어? 있죠. 그 개념은 지워버려야 돼요. 지워버리고, 지금부터 거실의 개념은 다시 정의를 합니다. 일단 건축물 안에서 그렇게 되죠. 건축물 안에서, 자,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방은 전부 건축법상 거실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건축물 안에서 거주나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방은 전부 건축법상 거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강의실은 건축법상 거실이다. O일까 X일까? O가 되는 거잖아. 강의실은 건축법상 거실이에요. 그리고 독서실, 영상실, 상담실, 그리고 강사실, 이런 거 전부 건축법상 거실이 된다고. 네, 그래서 우리 건축물 안에서 비교적 사람이 비교적 장기간 연속적으로 머물지는 공간은 전부 건축법상 거실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현관, 복도, 화장실 이런 것은 건축물 아니지만 사람이 비교적 장기간 거주, 집무, 작업 등의 목적으로 장기간 오랫동안 머무는 곳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건축법상 거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안에서 비교적 장기간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전부 건축법상 무엇이 됩니까? 거실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 별표죠. 너무 중요해요.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따로 독립적으로 단독 출제만 3번이 됐잖아. 그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용어징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 자, 내력벽이 있고요.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여기까지 첫 글자, 머리 글자를 동그라미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기, 바보지 이렇게 오면 되잖아.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입니다. 내기, 바보지 그렇게 오시고 주계단 밑줄 것이고 주계단은 동그라미 하셔서 자, 계단에서 내기하면은 바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내기, 바보지. 어디에서? 계단에서. 계단에서 내기하면은 바보 된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잠깐 볼까요? 자,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죠. 잠깐 설명 좀 들어야 돼요. 설명 들으시고, 자,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 일단은 암기는 어떻게 했죠? 자, 내기하면 바보가 되죠. 내기, 바보지. 이렇게 오십시오. 내기, 바보지. 어디에서? 계단에서. 무슨 계단이었죠? 주계단. 건축법상 주계단은 주요 구조부가 되죠. 내기, 바보지. 그렇게 오시고, 자, 내가 뭐죠? 내력벽이죠. 내력벽. 지금 암기하십시오. 내가 뭐죠? 내력벽이고, 기가 기둥이죠. 네, 기둥. 그리고 바닥. 건축물의 바닥이죠. 보. 그리고 지붕틀. 그리고 주계단까지를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걸쳐 따서 내기, 바보지 그렇게 오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이 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내력벽이 무엇일까 궁금하죠, 그죠? 근데 단어 시험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법률로 정의된 용어가 출제가 되지 내력벽이 무엇인 단어 시험은 안 나온다는 얘기를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또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럼 또 궁금하거든 그래도. 그래서 쓸데없이 설명 좀 하려고. 시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궁금해 하셔서 설명하는 거예요. 앞으로 질문 좀 하지 말라고, 알겠죠? 그래서 내력벽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한자로 쓰면은 무슨 대자죠? 견딜 대자가 되잖아. 그죠? 네, 힘력자 쓰겠지 뭐. 그러면 글자 그대로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벽, 내력벽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자, 여기 뭐 글자 그대로 설명드린 거고, 봐주세요. 여러분, 이게 건축물의 기둥입니다. 기둥이고, 이게 건축물의 바닥이에요. 바닥면이고. 자, 그러면 물어볼 거예요. 이거 기둥이라고 그랬죠. 네, 기둥이라고 그랬고, 자, 기둥과 기둥을 이어줍니다. 무엇이죠? 기둥과 기둥을 위해서 이어주는 것을 보라고 해요. 보. 여러분, 대들보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둥 두 개를 위에서 이어주면 뭐죠? 대들보가 되거든. 그러니까 대들보가 떨어지면 건축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둥 두 개를 연결하는 구조물이 떨어지니까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볼 수 있죠? 보가 되는 거예요. 대들보 그러잖아. 그래서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어주는 것을 보라 그래요.
그리고 지붕을 얹기 위해서 석가래와 같은 구조물을 넣게 됩니다. 이것을 자, 지붕을 얹기 위한 석가래와 같은 구조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붕틀이라고 해요. 지붕을 얹기 위한 구조물이에요. 구조물.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이렇게 구조물 위에 석가래 위에다가 지붕을 얹게 되는 거. 이게 건축물의 지붕 그렇게 된다고. 자, 그럼 내력벽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기둥과 기둥 사이 그리고 보 아래에 벽을 쌓게 되잖아. 그죠? 이렇게 벽을 쌓게 되는데 자, 그 벽이 철근 들어가는 콘크리트 구조로 된 벽이에요. 그럼 단단한 구조가 되잖아. 그래서 위에 보라든지 지붕을 받쳐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벽이거든. 이것을 무슨 벽이라고 합니까? 내력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력벽. 그러니까 철근 들어가는 콘크리트 구조로 된 벽. 그 벽은 곧 건축법상 내력벽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이쪽의 벽은 저쪽에 통로하고 저쪽 강의실하고 구분하는 칸막이 벽이죠. 저것은 위에 지붕을 받쳐주거나 그리고 볼을 받쳐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 없어? 없잖아. 저런 벽은 비내력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아파트에도 그 방과 방 사이 공간만 구획하는 벽은 비내력벽이고, 그죠? 위에 이제 지붕이라든지 이런 거, 보라든지 이런 것을 받쳐줄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단단한 벽은 내력벽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구조에 대한 건축물 구조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건축법 제도를 공부하기 때문에 단어 시험은 나오지는 않는다고. 단 참고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건축구성 주요 구조로 하면 비내력벽입니까? 내력벽입니까? 내력벽만 주요 구조가 되지 비내력벽은 주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벽은 내력벽과 비내력벽이 있다. 그렇게 구분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건축물의 바닥은 바닥이고 보도 설명드렸죠? 기둥과 기둥을 위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보 그렇게 합니다. 지붕을 얹기 위한 구조물이 뭐죠? 지붕틀. 그리고 계단 중에서 중심이 되는 계단, 주계단은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 그렇게 한다고. 자, 건축법상 주요 구조의 범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단어를 공부하지 말고 범위를 볼 것. 알겠죠? 어떻게 봤죠? 내기, 바보지. 어디에서? 계단에서. 그렇게 오시면 되죠. 내기, 바보지, 계단에서. 그렇게 오시면 되고. 우리 보통 우리 남산에 가면 이제 이렇게 계단이 있잖아. 그죠? 네, 층층 계단이 있고, 천여총각 때, 이렇게 연인끼리 데이트할 때, 계단 가면은 가위바위보 하고, 내기, 누가 먼저 계단 올라가는지 이렇게 내기하고 한 적이 있죠. 아, 나만 그랬구나. 자, 이거 할 때 이제, 자기들끼리는 신나고 좋죠. 연인끼리는 내기하면서 계단 올라가고 하면, 그죠? 좋죠. 나 잡아봐라. 얼마나 재밌겠어. 근데 남들이 보면 뭐죠? 계단에서 이런 내기하고 있어. 남들이 보면은 바보스럽잖아. 그죠? 그래서 내기, 바보지, 계단에서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 하면서 내력벽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용어 정의가 나와 있죠. 도로.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별표하시고요. 자, 도로는 여러분 그림을 좀 같이 그렸으면 좋겠어. 알겠죠? 네.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도로. 여러분 그 부동산 학개론에서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는 토지를 무엇이라고 하죠? 맹지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맹지라고 하잖아요. 맹지에는 우리 상식으로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는 맹지에는 건축법상 건축가 날까 안 날까? 안 나요. 건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개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도로가 그냥 도로가 아니고 건축법상 인정하는 도로에 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동차 전용도로, 예를 들면 고속도로 있잖아요. 고속국도 같은 것은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속국도, 서울의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이런 것은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자, 그러면 그 자동차 전용도로에 접하고 있고, 네, 다른 건축구성 도로에 접하지 않는 도로는 고속도로에 접하고 있더라도 도로에 접하고 있지만 그것은 건축법상 맹지라고 보고 개발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개념만 정의할 뿐이고 현장에 가면 개념만 가지고 적용받습니까? 다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됩니까? 법에 의해서.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를 모르면 맹지 여부를 실무에서 판단할 수 없게 돼요. 진짜 중요하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 옆에다가 빈 공간, 교재 옆에다가 빈 공간 그림을 그리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도로의 개념입니다. 저 위에 그림 그리시면 돼요. 네. 자, 같이 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아셔야 되니까. 자, 이것이 건축구성 도로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 자, 건축구성 도로라 하면 일단은 보행, 사람이 다녀야 됩니다. 보행과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해야 돼요.
건축성 도로의 조건이죠. 마음속 따라합니다. 이 법 조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보행과 그리고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해야 되는데 그때 보행은 절대 요건이에요. 건축급성 도로가 되기 위한 절대적인 요건이에요. 그럼 보행이 절대 요건이니까 보행할 수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건축급성 도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행은 절대 요건이고요. 차량 통행 있죠. 차량 통행은 상대적인 요건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 되지만 보행만 가능하다면은 예외적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도 건축성 도로가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차량 통행은 가능하지만 절대 요건인 보행할 수 없는 도로는 건축성 도로가 될 수 있어 없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행과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한 원칙은 그래요. 모두 가능한 자 소요 너비가 4m 이상, 소요 너비 4m 이상인 도로 그리고 그 예정도로를 건축급성 도로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때 이제 건축급성 도로의 소유너비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유너비 몇 미터 이상이죠? 4m 이상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건축급성 도로의 소유너비는 4m 이상이어야 한다고 법을 만들었을까? 국회에서 그 입법을 했는데 그 입법의 원리가 자, 보행을 위한 그러니까 사람이 보행하기 위해서는 1m 너비가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차량 통행을 위한 너비는 3m가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행도 가능하고 차량 통행도 가능해야 되니까 건축급성 도로의 소유 너비는 최소 몇 미터? 4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건축급성 도로의 소유 너비는 몇 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까? 4m. 사람의 몫이 몇 미터? 1m. 차량 통행을 위한 너비가 몇 미터? 3m. 합하여 4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입법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게, 자, 이런 도로가 건축급성 도로가 되는 게 원칙인데, 현장에 갔어요, 여러분이. 임장활동을 나가셨다고. 현장에 가셨는데, 도로가 없어? 그럼 현황상 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현황상 도로는 없는데 도시계획도면에 예정도로로 고시된 도로가 있으면 그것은 건축급성 도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에만 접하고 있으면 건축급성 맹지가 돼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만 접하고 있으면 왜요? 자동차 전용 도로는 건축급성 도로가 아니니까 거기에 접하면 맹지라고 봐요. 근데 가니까 현황상 도로는 없지만 예정도로로 고시된 도로에 접하고 있는 대지는 맹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는 얘기죠. 왜요? 건축급성 도로에는 예정도로가 포함되니까. 예정도로로 고시된 도로도 건축부에서는 도로로 인정한다는 거죠. 건축허가가 나요. 맹지를 면하게 되고 예정도로에 접하더라도. 그래서 이 도로를 모르면 나중에 실무에서 많은 지장을 받게 되죠. 실무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어떻게 땅을.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죠. 여기까지 하나의 도로의 개념을 하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십시오. 이걸 자꾸 말하는 연습하셔야 되죠. 자, 건축급성 도로라면 보행과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유너비 4m 이상인 도로와 그 예정도로를 건축급성 도로로 함이 원칙이다. 여기까지 원칙을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여러분 여기에, 산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도로가 산 쪽으로 올라가면 경사각도가 클 수도 있는 거잖아. 경사각도가 너무 크면은 자동차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탱크도 아니고, 뭐, 그죠? 그래서, 우리 건축급성 허가권자가, 여기는 지행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건축급성 허가권자가 지정하여 공고한 구역이 있어. 지행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구역이 있다고. 그럼 여기는 지행조건으로 경사각도 너무 크다는 지행조건 때문에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하다고 공식적으로 허가권자가 지정하여 공고한 구역이라고. 이런 구역에서는 너비 3m 이상, 너비 3m 이상도 건축급성 도로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너비 3m 이상이면 건축급성 도로로 인정하게 됩니다.
지행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곤란하다고, 지정 공간 구역은 너비 몇 미터? 3m 이상. 너비 3m 이상도 건축성 도로가 될 수 있죠. 네. 여기서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너무 많이 지금 들어가면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일단 이 원칙과 예외 하나를 하고요. 자, 이 두 가지 도로 있죠. 방금 소개한 도로 몇 개죠? 2개. 방금 소개한 이 두 가지 도로가, 이 두 개의 도로가 건축성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도로의 신설 변경에 관하여, 그 도로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고시된 도로여야 건축성 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방금 소개한 한 개, 두 개, 둘 중 한 개에 해당한 도로로서 그 도로의 신설 변경에 관하여, 신설과 변경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고시된 도로이거나 아니면은 건축 허가 또는 신고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그 위치를,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그 위치, 그 도로의 위치죠. 그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도 건축성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설 변경에 관하여 고시가 있었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여야 된다는 거죠. 네. 둘 중 하나, 고시를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해야 되죠. 지금까지 건축성 도로의 개념 몇 가지를 설명드린 거죠. 원칙하고 그리고 예외 하나를 붙여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막다른 도로가 건축성 도로가 될 수 있는 요건 등은 이제 기본 이론에서 더하게 됩니다. 일단 빨간색으로 체크해야 되는 거 원칙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문과정에서. 자, 건축성 도로가 될 수 있는 요건 자꾸 그림 그리면서 말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보행과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요도비 몇 미터? 4m 이상인 도로와 그 예정 도로로서 그 도로의 신설 변경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고시된 도로이거나 아니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는 건축성 도로가 된다. 이렇게 원칙 위주로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건축성 도로가 뭐죠라고 물었을 때 책 보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로의 개념을 모르게 되잖아. 그죠? 그럼 나중에 맹지도 잘 모르고 자꾸 이제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꼭 빨갛게 해드리는 거 꼭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호흡을 맞춰서 마음속으로 하고 저는 이제 소리를 내고 저까지 마음속으로 하면 너무 그렇잖아. 그죠? 같이 해봐요. 자, 할게요. 자, 건축성 도로라면 자, 보행과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유너비 4m 이상인 도로와 그 예정 도로로서 그 도로의 신설 변경에 관하여 고시가 됐거나 아니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는 건축성 도로가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인문과정이니까 연습을 유치하지만 많이 해드린 거예요. 제가 한 4번 정도 반복해드렸죠? 네, 꼭 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중초고층 건축물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읽어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단순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1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에서 02번, 네, 건축법 적용 대상물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법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될 텐데, 잠깐 보실래요? 지금까지 이제 용어 정의를 했고요. 자, 용어 정의도 들어가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기본적인 용어들을 다뤄드린 거고요. 이제부터 이제 건축법의 적용 범위를 공부할 거예요. 잠깐요. 건축법의 적용 범위. 이걸 바로 제가 교재에 들어가지 않고 다 제목을 적어 본다는 것은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무조건 들어가서 외우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구조, 체계화된 구조를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숲을 간단히 보고 나무를 보자. 그런 이야기 되겠죠? 자, 건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그림을 그려갈 텐데 일단은 이렇게 돼요. 자,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물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사물 중에서 건축법은 어떤 사물에 적용될까를 생각 좀 해야 되죠. 예를 들면은, 지나가는 자동차에 건축법 적용해요, 안 해요? 상식적으로, 지나가는 자동차에 건축법을 적용할 일이 없는 거죠. 그죠? 네. 여기 농지에 대해서 건축법 적용할 일이 있어, 없어? 농사를 짓는 땅에 건축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네. 건축할 때는 농지를 대지로
바꿔야 됩니다. 나중에 농지법에서 배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건축법은 어떤 대상물에 적용되는 법일까? 그래서 대상물을 기억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공부했지만 이렇게 제목, 목차 정리를 못하면 체계적인 이해는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차를 생각해 보자는 건데, 일단은 건축법은 너무 쉬운 거예요. 건축물이라고 하는 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는 사물에 적용되는 법이다는 거죠. 그럼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올해도 이제 2018년도에도, 2017년도에도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됐는데, 모든 건축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것과 적용을 받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되잖아요. 그 다음에 대지에 적용되는 법이죠. 대지. 그러면은, 여러분 학계에서 정의하는, 학문적으로 정의하는 대지의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서 정의하는 대지의 개념이 있고요. 지금은 무슨 법이죠?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는 대지의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은 정비법상 대지입니까? 학문적으로 정의하는 대지입니까? 건축법상 건축 허가가 가능한 대지입니까?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는 공작물의 설치나 건축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대지, 건축법상 대지를 공부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법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하면은 공작물에 적용됩니다. 공작물에 적용되는 법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아마 우리 국토교육법 기본법을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을 공부한 적은 있을 거예요. 자, 건축물과 공작물의 개념을 살짝 구분했거든요. 그때 살짝 구분했는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통점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인공적으로 제작 설치됩니까? 인공적으로 제작 설치된 시설물인데,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지붕. 인공적으로 제작 설치되는 시설물 가운데서 지붕이 존재합니다. 지붕이 존재하면은 일단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지붕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인공적으로 제작 설치된 시설물 가운데서 지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건축물입니까? 일단 공작물로 봅니까? 공작물로 구분한다고. 그러니까 둘 모두 인공적으로 제작 설치된다는 점에서 같지만 지붕이 존재하면 일단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고, 지붕이 없으면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로 그렇게 크게 구분합니다. 하고 잠시 뒤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죠. 일단 목차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축법 적용 행위가 있다고.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행위. 우리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면은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을까? 즉,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될까 하는 얘기죠. 아니, 연말이니까 뭐 한잔 했어. 막 음주하고 기분 좋으니까 도로 위로 막 뛰어다녔어. 제가 아니고요. 그 건축법 적용해요, 안 해요? 아니, 뭐, 음주하고 도로 위를 뛰어다니시는 분을 건축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때는 도로교통법이나 뭐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아마 적용할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건축법은 우리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될까요? 우리 이것 하시면 건축법 적용을 받게 돼요. 뭐죠? 건축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되죠. 근데 잠깐만요. 여러분 아직까지 건축법을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건축이 무엇인지를 모르잖아. 그러면 여기서 건축은 국어적 의미하고 같을까 다를까? 완전 달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건축은 건축법상 건축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있죠? 건축이란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다. 그죠?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건축이죠. 그래서 국어적 의미로는 100점인데 100점을 줄 수 있겠지만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건축이라고 하면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1점을 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 개념하고 법으로 정의된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까지 있는 건축의 개념을 없애고요. 건축법상 건축의 개념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률로 정의된 개념으로 개념을 바꿔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틀리게 돼요. 우리 국어적 의미하고 법으로 따질 때는 완전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저 별은 나의 별. 국어적으로는 뭐 은유적 표현이고, 그죠? 시적 표현이고, 정말 맞는 거잖아요. 네, 80점 줄 수도 있고, 100점을 줄 수도 있다고. 저 별은 나의 별. 근데 법을 공부하면서 저 별은 나의 별 미친 거잖아. 그죠? 별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 없어? 법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죠? 그것은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어적 표현하고 법으로 정의했을 때는 개념이 완전 다르다는 걸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건축주가 이거 하면은
대수선 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게 돼요. 대수선. 그럼 대수선은 건축물을 수선하는 거예요. 자, 건축물을 수선하는데 일반적인 수선입니까? 크게 수선하는 겁니까? 크게 수선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저 강의실에 가운데 봐요. 기둥이 있잖아. 제 기둥을 건축주가 뽑아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쪽에 기둥도 또 뽑아버린 거죠. 기둥 한 시계 뽑아버리면 우리 계속 공부해야 될까요? 가방 싸야 될까요? 가방 싸면 좋죠. 그죠? 네, 가방 싸야 되죠. 왜요? 누가 안전을 보장하겠냐고. 저 기둥을 뽑아버리면은. 그렇죠. 목숨 걸고 공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 시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건축물을 크게 수선하면은 구조 안전상 문제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국가가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도 안전한 건축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축행위하고 대수선행위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규제를 받기 때문에 건축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만 이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하게 하거나 모든 건축을 허가받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신고하고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은 허가받고 하는 거예요.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을 할 때는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게 되잖아. 건축 허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건축 절차는 허가 그렇게 되는 거죠. 건축 행위는 허가받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더라. 그 말을 바꾸게 하면 허가받지 못한 건축 행위는 전부 불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대수선이죠. 건축주가 건축물을 크게 수선할 때도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축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자, 건축법에 정하는 절차, 대수선 절차도 허가가 원칙이에요. 모든 대수선을 허가받지 않습니다. 일부 대수선 신고로 가능하죠. 그래서 건축 또는 대수선 허가를 받게 한다는 거죠.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다 이거예요. 근데 대수선 절차는 신고조 하면 또 네 그래요. 건축 또는 대수선 전부 원칙이 뭐죠? 허가를 받아야만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건축행위나 건축물을 크게 대수선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전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용도 변경이에요. 네, 용도 변경이 되죠. 자, 사용승인, 준공사를 받은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 준공검사, 사용승인을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네, 건축의 용도를 변경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용도 변경 행위는 건축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됩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축법이 정한 용도 변경 절차, 방법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지난해 공부를 하신 적이 있으면 건축법상 용도 변경 방법 몇 가지가 있죠? 지난주에 공부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대답이 없는 거죠. 네. 자,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허가를 받고 할 수 있죠. 허가를 받거나, 용도 변경을 신고하거나, 그리고 구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건축물 대장, 우리 호적대장처럼 건축법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 가면은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을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통하여 용도 변경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건축법상 용도 변경 방법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용도 변경을 허가받고 할 수 있고요. 용도 변경을 신고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일단은 건축법 적용 행위와 건축법 적용 대상물 무엇이 있는지 제목을 목차를 보게 한 거죠. 자, 오늘 아마 건축법 강의는 이거 6개의 용어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물 중에서 건축물을 공부할까요? 네.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라 하면 너무 중요해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네, 세 가지고요. 자, 여러분 교재 봅니다. 여러분 24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 241페이지. 자, 건축법 적용 대상물 1번에 무엇이 나와 있죠? 건축물 시험에 자주 나와, 자주.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면 100% 맞추셔야 됩니다. 자, 같이 볼까요?
자, 건축법 적용을 받은 건축물이라 하면, 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밑줄을 껐으면 좋겠습니다. 밑줄을 잘 껐으면 좋겠고요. 밑줄을 틀리게 그으면, 네, 교재를 찢어버릴 거예요. 자, 농담이고, 자, 줄 껐습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까지 줄 껐습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까지 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을 씁니다. 여기까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줄 껐죠. 이에 딸린 시설물 줄 것입니다. 이에 딸린 시설물 할 때 이가 뭐죠? 건축물.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도 네,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봅니다. 이거 동그라미 2번 하죠. 이에 딸린 시설물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밑줄 껐습니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쓸 때는 자 계속 줄 껐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까지 줄 껐습니다. 동그라미 3번. 이것도 건축법 적용받는 건축물이고 이 동그라미 3번이 2017년도에 시험에 나왔죠. 작년에 시험 나오는데 이 기본적인 문제를 많이 정답률이 50%가 안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맞추신 분이 절반이 안 됐다는 거죠. 네, 앞을 봐주실까요?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에 밑줄 껐으니까 필기 대신에 밑줄 껐드렸죠? 설명드리면서 자기만의 메모가 필요하면 메모하시면 되고요. 자, 시작할게요. 자, 건축물. 자, 첫 번째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라면 이걸 마음속으로 자꾸 따라하면서 익숙해져야 돼, 익숙. 반복해서 익숙하면 시험 친다는 거죠.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서 첫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되죠? 지붕과 그리고 기둥 또는 벽,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됩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것도 설명이 좀 드려야 됩니다.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죠? 지붕이 있어야 돼서 지붕은 필수 요소예요. 필수가 되죠.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붕과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지붕이 있으면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되죠. 그럼 기둥 또는 벽이니까 기둥과 벽은 둘 모두가 있거나 둘 중 하나만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선택. 둘 중 하나만 존재해도 되는 거죠. 그럼 문제 되죠? 자, 이거 보고 대답하십시오. 이해하셨는지. 결국은 우리가 답 찾기 위해서, 그죠? 본 시험에서 답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 문제 되겠습니다. 잘 보고 대답하십시오. 금방 설명 듣고 보고, 네, 오답을 하면 제가 기절합니다. 또, 기절시키려고 일부러 틀리시면 안 되고. 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벽만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옮겼습니까? 오죠. 오케이. 지붕만 있다면 필수니까. 기둥 또는 벽이니까. 기둥과 벽은 둘 모두 있거나 둘 중 하나만 존재하는 것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벽만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옮겼습니까? 오, 그렇게 된 거죠.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방 동그라미 1번에 요건을 갖추면 뭐죠?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잖아. 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예를 들면 밑에 적으십시오. 예를 들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대문 적으십시오. 담장, 옹벽, 그리고 굴뚝 등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 참 조심해야 될 게,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대문이라든지 담장, 옹벽, 굴뚝 그렇게 되잖아요. 대문, 담장, 옹벽, 굴뚝이니까 이것들은 지붕이 존재합니까? 지붕이 없는 거예요? 지붕이 없잖아. 본래는 건축물입니까? 공작물입니까? 공작물이에요. 근데 본래는 공작물이지만 이것들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약간 응용하면 이렇게 시험 나오죠. 어렵다고 이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건축물이 없는 대지입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니까 나대지잖아. 그렇죠? 이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담장이 축조되어 있다고. 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축조된 담장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옮겼습니까? X죠.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 아니잖아. 그리고 지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 그래서 따로 이렇게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 아닐 경우 담장은 건축법적으로 받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근데 자, 시험에서는 조문을 이렇게 만들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축조된 담장은 건축법적으로 받는 건축물이다. O 믿겠습니까? O가 되잖아.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축조된 담장이니까 이때 담장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 되잖아. 그때는 담장이 공작물입니까? 건축법적으로 받는 건축물입니까?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응용하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이거 단순히 암기만 하면은 약간 응용된 문제를 맞출 수 없으니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전체로 암기하시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3번이 시험 나오는데 절반이 안 됐다는 거죠. 2017년도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나왔었거든요. 자, 건축법상 건축법적으로 받는 건축물 세 번째 이야기죠. 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이잖아. 그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이니까 지하에 설치된 공작물,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된 공작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된 자, 시작합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사무실,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렇게 저처럼 좀 외워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된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죠. 네,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창고,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창고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O 믿겠습니까? O잖아. 그렇게 문제 나왔다니까. 근데 지하는 뭐 별도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지금 고가의 공작물은 가끔 또 궁금할 수 있는 거예요. 고가의 공작물이 무엇일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고가의 공작물이 무엇인지. 알겠죠? 자, 고가의 공작물이 무엇인지 나오지도 않지만 또 궁금해 할까봐. 이게 고가도로예요. 고가도로. 서울에 뭐, 내부순환도 그렇고, 뭐, 곳곳에 고가도로가 있잖아. 1000개 고가도로에 없어졌지만. 그럼 이 고가도로인데요? 우리 겨울에 고가도로 주변에 보면은, 겨울에 제설 장비, 염화, 칼슘 등등을 쌓아놓기 위한 창고 같은 건물이 가끔 고가도로 위에도 있어, 주변에 보면은. 고가도로 옆에 요금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죠? 자, 이런 것은 대지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된 창고입니까?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된 창고잖아. 그러니까 고가도로 위에 있는 창고니까 대지에 설치된 겁니까? 공작물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되어 있잖아. 이것도 건축법적으로 받는 건축물이 된다는 거예요. 고가의 공작물이 무엇인지 아셨죠? 네. 예를 들면 고가도로 위에 설치된 창고 생각하시면 되죠. 제설 장비, 염화, 칼슘, 모래 등을 네, 쌓아두려고, 제설 장비에 넣어두려고. 고가도로 위에 창고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것은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된 창고로서 건축법적으로 받는 건축물이 된다. 궁금해 하실까봐 쓸데없이 살짝 예를 들어 거죠. 그럼 봐. 이거 세 개요. 이거 세 가지 중 한 개 요건에 해당해야 됩니다. 이거 셋 중 한 개 요건에 해당하면 그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된다고. 이 셋 중 한 개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은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밑에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봐주세요. 자, 건축법 적용이 배제되는 건축물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건축물. 이거 읽어두라고. 너무 쉬우니까. 예를 들면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자, 철도 관련 시설. 예를 들면 밑줄 것이죠. 운전 보안 시설. 그리고 철도나 궤도 사업용 출거죠. 급탄 시설, 급수 시설, 급유 시설비, 플랫폼. 그리고 철도 상하를 횡단하는 출거죠. 보행 시설 등은 철도법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현행 건축법칙으로 받는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건축법칙으로 받는 건축물에서 제외되죠. 그래서 너무 쉽게 보면 돼요. 그 종류를 다 외울 필요 없이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분야에는 철도 관련 시설은 무슨 법이 적용됩니까? 철도법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하나 조심해야 될 거 있어. A부터 D, A, B, C, D. A, B, C, D를 D쪽으로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철도 관련 시설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다고 적으세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이렇게 해서 뒤에 적으십시오. 철도, 역사, 철도, 역사. 여러분 서울역청사가 개태에서 개통하면서 네, 약간 옆으로 옮겨서 신청사
만들어줬잖아. 그럼 서울역청사, 그 서울역사 건물은 건축법칙으로 받는 건축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역사 안에 이제 우리가 티켓 발급받고, 그 다음에 이제 승차 시간을 기다렸다가, 승차 시간 10분 전에 이제 개찰구를 통과해서 플랫폼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때부터 궤도나 철도의 선로부지 안에는 철도 관련 시설, 전부 철도법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건축법칙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나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는 철도 관련 시설, 철도법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건축법칙을 받지 않는다 하시면 되고, 그때 건축법칙을 받지 않는 철도 관련 시설, 철도 역사는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되기 때문에 철도 관련 시설 가운데서 유일하게 철도역청사, 철도역사 건물만 건축법 적용 대상에 되는 거예요. 철도 역사를 제외한 철도 관련 시설은 철도법 적용을, 건축법 적용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예를 들면 경복궁, 숭례문, 그죠? 이런 거. 전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슨 법으로 관리하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고속도로 통로 징수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컨테이너 관리 창고 등도 네, 건축법 적용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돼요. 네. 자, 건축법 적용 대상물 중에서 무엇을 공부하신 거죠? 하나,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진 겁니다. 대지는 잠깐 휴식했다 연결할까요? 네?